안녕하세요. 강승민입니다. 먼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이프로틴 제품 리뷰와 더불어서 제가 이제 받았던 질문 중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했던 중량과 자극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질문 댓글에 답을 달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질문을 비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댓글로 답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질문들이 또 얘기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중량과 자극 중 근비대에 더 효과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먼저 제가 이 질문에 막연함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제가 이제 그냥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이분이 생각하시는 중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고, 자극이 도대체 또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고, 질문을 하신 분이 어떤 수준과 어떤 목표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운동을 해온 방식과 앞으로의 목표에 따라서 어떤 정도의 중량을 다루는 것이 효과적인지, 어떤 형태로 자극을 높이는 것이 좋은지가 달라집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맞는 정답은 있겠지만 저도 그건 모를 수밖에 없고요. 그 방향에 대해서 가장 잘 찾아갈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이고 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해보는 것. 그 이상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답을 해보기 위해서 근비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다뤘던 것은 근비대와 단백질 섭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잘 하고 나서 어떻게 단백질을 먹는 게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다뤘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영상의 포인트는 근비대를 목적으로 운동을 잘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운동을 통해 무엇을 해야 근비대가 잘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근비대를 위해서 운동을 잘 할 수 있겠죠. 아쉽게도 아직도 명확하게 정답이라고 할 만한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죠. 수많은 대학에서 수십 년을 연구하더라도 여전히 하루에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먹어야 하고 어떤 단백질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이 아니라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최대로 근성장이 되는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라면 근육을 키우고 싶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은 아닐지라도 그럴듯한 이론 또는 방향성을 찾기 위한 그런 연구는 많이 진행이 되어 왔고 근육의 생성과 발달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 모델과 함께 여러 방향의 신빙성 있는 가설들은 제시되어 왔습니다. 천천히 가다 보면 하나하나 다 뜯어볼 수도 있겠지만 중량과 자극이라고 하는 두 핵심어를 기준으로 파고들어 보면 기계적인 긴장, 긴장 유지 시간, 미세 손상, 대사 부하 이렇게 네 가지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섬유에 가해지는 강한 긴장은 근비대를 불러올 수 있는 외부 요인의 하나로 꼽힙니다.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사안은 높은 중량은 강한 긴장을 항상 의미하지만 강한 긴장은 높은 중량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량이 낮다면 바벨을 움직이는 바벨 운동을 예로 든다 그러면 바벨을 움직이는 속도를 높여서 빠른 속도를 통해 보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운동 자세에 따라서도 같은 무게라고 할지라도 특정 위치에 가해지는 긴장을 높이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드리프트도 자세가 수많은 종류로 나뉘는 것이죠. 물론 이건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스티프레그 데드리프트,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스네치 그립 데드리프트,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그 다음에 그 스모 데드리프트 등에 따라서 사실 근육의 위치마다 같은 중량이라도 가해지는 그런 긴장은 다를 겁니다. 얘기를 하다가 잠깐 내용이 바깥쪽으로 빠졌는데 결국 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근육에 가해지는 긴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이러한 긴장이 근비대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 운동 경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영양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고중량이라고 하는 범위도 1RM의 85%로 잡을지 90%로 잡을지 95%로 잡을지 등에 따라서 그 결과와 운동 강도가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마다 다르고 그 연관성이 어느 정도로 강한지는 모르겠지만 고중량 훈련도 근비대를 불러오기 위한 요인이 되더라 정도가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 보편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관련된 연구 논문들을 보면 초기의 실험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룹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근비대 관련된 실험을 했던 대상이 최근 6개월 동안 중량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 초보자로 구성을 했다. 또는
3년 이상 운동을 해온 훈련을 지속해오고 있는 숙련자를 기준으로 구성을 했다. 뭐 또는 이제 식단에 대해서는 섭취에 크게 변동을 주지 않았다. 또는 뭐 운동 후에 단백질을 어떤 종류를 일정 이상 섭취하도록 했다. 뭐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운동, 예를 들면 레그 익스텐션, 레그 프레스, 스쿼트 이런 운동의 종류와 1RM에 몇 퍼센트로 하게 했는지, 그 다음에 휴식 시간과 총 운동 시간 등은 어떻게 통제하였는지 등등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놓고 분류를 합니다. 이런 그 트렌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연구원들도 이제 상당히 많은 변인들이 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진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정리한 그런 시스템 리뷰를 분석한 그런 리뷰 논문들을 통해서 그 경향이 조금씩 나타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쉽고 간단한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무래도 효과적이겠죠. 금비대에서는 마법의 횟수, 1RM이 70에서 85%, 8에서 12회 같은 가이드가 굉장히 넓게 퍼질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간단하고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90%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하기에는 제 능력이 또 부족하고, 논문을 일부 짜집기 해서 원하는 결과를 끼워 맞추기에는 사실 뭐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똑똑하죠. 그래서 이제 금방 들통이 납니다. 일단 중량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자극의 관점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근섬유에 가해지는 강한 긴장은 근비대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다. 하지만 이 긴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일 때 효과적인지, 자극을 통한 근비대와 비교했을 때 상호관계가 있는지, 그것이 어떤지 누구도 모른다. 그런 결론입니다. 다음으로는 자극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 먼저 자극이 뭔가요? 근육에 가해지는 느낌이 있으면 그게 자극인가요? 우리 몸은 움직이는 순간 이미 근육이 사용이 됩니다. 팔꿈치가 몸에서 앞뒤로 움직이면 등 근육이랑 가슴 근육, 뭐 어깨 근육 어딘가가 쓰일 거고, 아래 위로 움직이면 또 견갑 쪽에 있는 근육들이랑 뭐 어깨 근육 그런 것들이 어딘가가 쓰일 겁니다. 뭐 무릎을 접으면 대퇴이드 햄스트링이 쓰일 것이고, 무릎을 펴면 대퇴사두가 쓰일 것이고, 무릎을 뭐 몸에서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회전시키면 또 그와 관련된 근육들이 사용이 될 거예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저항을 걸어주게 되면 근육에도 마찬가지로 저항이 걸리게 되는데, 이게 중량 운동 또는 저항 운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질문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 이 자극이라는 것이 특정 근육을 쓰고 있다는 느낌을 잘 받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막 불타는 듯한 느낌, 그 다음에 막 팔 같은 경우에 펌핑이 돼서 팔이 뻑뻑하게 돼서 잘 움직이지 않는 느낌, 아니면 뭐 네거티브를 할 때 근섬유 가닥가닥이 쭉쭉 찢어지는 그런 느낌, 그런 어떤 느낌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앞에서 언급한 긴장 유지 시간, 미세 손상, 대사부하 이것들을 한번 그냥 쭉 길게 얘기해 본 겁니다.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초보 트레이너들이 빈봉으로도 나는 너를 충분히 힘들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건. 뭐든지 반복수가 쌓이고 긴장 유지 시간이 길어지고 네거티브 구간을 통제하면서 잔잔한 상처들, 손상을 만들고 대사 피로 물질이 쌓이면 힘듭니다. 제가 데드리프트 300kg을 매주 할 수 있어도 빈봉으로 50개, 100개, 200개 하다 보면 지쳐서 못하는 건 똑같아요. 다만 그 누구도 그런 짓을 일부러 하지 않죠. 뭐 효과가 있을지도 몰라요. 뭐 컨디셔닝이 된다거나 근지구력이 늘어난다거나 있을지도 모르지만, 굳이 꼭 빈봉으로 그런 짓을 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 다들 알고 있잖아요. 뭐 왜 그런지 또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세트간 또는 운동 한 번 반복하는 반복마다 긴장 유지가 되는 시간, 그러니까 한 번 하는데 몇 초나 하냐, 이런 그 긴장 유지 시간은 조금 더 논쟁이 많은 부분이고, 그래도 이제 미세 손상과 대사 부하 이 두 가지는 어느 정도 근비대를 유발한다는 의견이 주류로 가고 있는 그런 요인들입니다. 먼저 긴장 유지 시간은 근육의 수축을 관여하는 시간을 반복수마다 일정하게 길게 유지하는 것이 근비대에 좋다는 것입니다. 뭐 무한정 길어지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수축을 명령하는 시간이 충분해야 이와 관련된 뭐 신경이나 관련된 기전들이 근비대를 충분히 잘 불러올 수 있다는 그런 이론에 기반을 한 것인데, 반론도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 기준도 한 4에서 6초 정도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RM의 90%가 넘어가는 그런 중량들을 사실 다루다 보고 그게 이제 또 네거티브 구간을 컨트롤 안 하면 사실 1RM의 90%에서 네거티브 구간을 컨트롤 안 하면 관절이 얼마나 큰 부담을 받는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정도 중량을 다루게 되면 포지티브, 네거티브 구간을 포함하면 저 긴장 유지 시간이 항상 어느 정도 초과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적정 중량으로 훈련을 할 때는 네거티브에 집중을 하면서 훈련을 하면 해당하는 시간이 또 바로 어느 정도 초과가 되는 부분이라 이 긴장 유지 시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많이 의식을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미세 손상인데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네거티브 구간하고 좀 더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 신장성 수축하고 묶어서 보시면 됩니다. 근육은 기본적으로 수축만이 가능한 그런 조직인데 수축 상태에서 길이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과정이 이완이 아니라 신장성 수축이라고 명명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수축이 유지되고는 있는데 그 길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용되는 단어고 그 과정은 이제 신장성 수축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외부의 힘보다 수축력이 약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길이가 다시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섬유에 생성된 결합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천천히 통제하게 되면 근섬유의 이제 결합이 분리가 되면서 잔잔한 상처들을 많이 입히고 이것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비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가설이고 5회가 넘어가는 세트에서 대사 부하를 쌓는 과정에서 이 네거티브를 같이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저도 종종 자주 챙겨가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근육이 뚝뚝 뜯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의식적으로 받으면서 끊어내리기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자극 중에 하나겠죠. 마지막은 이제 대사 부하입니다. 근육이 수축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통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석탄을 태우면 찌꺼기가 남고 급하게 태우면 이제 효율이 더 안 좋고 굉장히 많은 찌꺼기가 남는 그런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듯이 에너지를 단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가져다 쓰면 찌꺼기에 해당하는 피로 물질이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완전히 변환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근육에서는 수축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물질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하고 공급하고 변환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에 과부하를 주는 것입니다. 강한 긴장이 근원 섬유에 과부하를 주는 것이라고 하면 이러한 대사 부하는 그와 관련된 조직이 있는 주로 근형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과부하를 주면서 각각의 비대를 불러온다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대사 부하 위주로 훈련을 해도 충분히 근원 섬유가 발달하기도 하고 고중량 위주로 운동을 해도 근형질이 발달하긴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칼처럼 끊기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 그런 연구 결과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고 이 상관관계를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칼처럼 잘라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완전한 정답으로 여길 수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대사물질을 쌓는 훈련을 하고 나면 펌핑감이 올라가고 또 혈류가 몰리거나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자극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느낌을 꽤 좋아하던 때가 있었고, 근데 이제 이런 훈련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운동 후에 올 수 있는 그 피로감과 회복에 필요한 그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스트렝스를 주 목적으로 하는 저 같은 사람이 자주 끌고 갈 수는 없는 방식입니다. 해당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기전이 완전히 다르고 그 김비대의 원리에 따라서 접근 방식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중량이 효과적이다, 자극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정보의 부족함을 또 다른 이유로 들었는데 사실 질문하시는 분의 운동 경력, 목적 이런 걸 알아도 이런 지식에 기반해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것뿐이지 그게 당연히 정답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잘 맞는 방식은 그 사람 본인이나 옆에서 이제 직접 같이 운동을 하면서 알려주고 계신 지도자분이 같이 찾아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이 오면 보편적인 방식으로 답을 해드리긴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중량과 자극은 서로 대척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해당 가설, 어떻게 운동을 하면 근비대가 잘 된다, 이런 가설을 입증하고 싶은 연구자인지, 아니면 이제 몸이 좋아지고 힘이 강해지고 싶은 그런 이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가는 그냥 운동을 하는 사람인지, 이거를 먼저 구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적의 효율을 찾고 싶은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하지만 결국은 다 해야 됩니다. 스트렝스만 죽어라 판다고 해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사벌을 쌓고 청소하면서 그리고 또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심혈관 능력과 순환 능력, 그 다음에 심폐력을 강화하는 그런 과정이 도움이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극한의 기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조금 얘기가 다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정해진 체급 안에서 대회날 하루에 딱 9번만 최대 무게를 드는 그런 파워리프팅의 세계 챔피언이 되고 싶다. 그럼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뭐 체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다른 훈련들은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적당히 강하고 적당히 일상에도 체력이 좋고 적당히 근육도 있는 그런 좋은 몸을 만들고 싶은 것이라고 하면 결국은 둘 다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과부하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평소보다 어떤 형태로든 과부하가 가해져야 하는데 계속해서 주력해온 것들을 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스트렝스 훈련을 계속하고 싶은데 기존에 하던 훈련만 해도 피로도가 너무 높아서 힘들다. 그럴 때는 잠깐 이제 고립과 자극에 빠지고 유산소 운동을 넣어서 회복력을 좀 높여가는 과정을 해보는 것도 좋고, 반대로 고립과 자극으로 장기간 훈련을 해왔는데 정체기가 계속 있고 뭔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다. 그럴 때 이제 중량 위주의 스트렝스 훈련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스트렝스는 항상 컨디셔닝과 같이 움직이죠. 저 또한 이제 영상이 올라가는 걸 기준으로 한 달 좀 더 될 것 같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2에서 3주 정도 전부터 주기적으로 다시 유산소를 무조건 운동 후반부에 넣고 있는데, 이제 다시금 체력이나 회복력,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 그런 체력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상승하는 것을 느끼고 있고, 또 이런저런 시도를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꾸고 나서 뭐 잘 안 맞다 싶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바꿔갑니다. 제가 올해 4월에 올려놓은 훈련 방식에 대한 영상이 있죠. 물론 그 영상에서도 저는 분명히 언급을 했듯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큰 틀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이나 운동 순서 이런 것들은 바뀐 부분이 꽤 있습니다. 또 굳이 하나의 정답을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하는 방식이 가장 좋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잘 맞는 걸 찾을 때까지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저는 스트렝스를 키우고 꾸준히 중량 운동을 즐기고 싶은 것이지, 내가 훈련하는 방법이 가장 유일하고 가장 옳다 이런 것들을 입증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들어보고 아니면 뭐 살펴보다가 좋다 싶은 것이 있거나 새롭다 싶은 것이 있으면 그냥 시도해보고, 또 이제 저에게 맞다 싶으면 계속 바꿔갈 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뭔가 얘기가 지금 생각보다도 더 많이 길어졌는데, 사실 항상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결국은 이제 원론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볼륨, 빈도, 강도라고 하는 큰 틀을 중시하는 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개개인 각자 꾸준히 기록하는 그런 개인화나, 그 다음에 이제 훈련 형태를 시간별로 바꿔가는, 며칠, 몇 주, 몇 달마다 바꿔가는 어떤 주기화를 이제 섞어가는 게 각자 답을 찾아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 이제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저런 질문들이 왔을 때 완전히 답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었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뒷부분으로는 제가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간략히 또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마이프로틴 신제품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받은 제품은 EAA 필수 아미노산 유자맛, 레이어드바 딸기맛, 그 다음에 이제 샘플 박스, 위쪽 사진에 있는 통 안에 이제 샘플이 6종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클리어 웨이 아이솔레이트 유자맛, BCAA 유자맛, 임팩트 웨이 프로틴 요거트 맛과 팥맛, 그리고 금속 텀블러 2종입니다. 총 9가지 제품인데 제가 실제로 먹고 사용하는 대로 이제 이 대화를 만드는 중이라 실제 먹어본 순서대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트 맛 단백질입니다. 사실 단백질하고 요거트 맛이라고 하는 조합이 잘 맞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한 것 치고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거품이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서 흔들고 조금 있다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풀림 자체는 내추럴 초콜릿 맛보다도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1kg을 지금 절반 정도 먹어봤는데 아직까지는 뭐 질리지도 않고, 한편으로는 이런 맛을 어떻게 그 프로틴에 담아낼 수 있을까, 당 없이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기도 하고, 연구실 후배들도 한 번씩 먹어봤는데 반응이 괜찮네요. 꾸덕꾸덕한 그런 요거트 같은 느낌보다는 보석바나 요맘때처럼 그런 요거트 맛 아이스크림,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단팥 맛 프로틴입니다. 사실 이것도 선입견이 있어서 괜찮을까 싶었는데 저는 이제 요거트 맛보다 맛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그 아이스크림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딱 열면은 이제 나는 향이 그런 붕어 싸먹고 그런 아이스크림에서 나는 그런 팥 향이랑 좀 비슷하고 맛도 그거랑 비슷해서 순수하게 팥이라기보다는 좀 많이 부드럽게 라떼처럼 만든 그런 느낌입니다. 먹어본 친구들도 이제 요거트보다도 오히려 팥이 반응이 좋고 저도 조금 더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다음은 샘플들이 들어있는 통인데요. 솔직히 이 제품은 이제 가성비나 효율 같은 것으로 판단하면 이제 절대 살 수 없는 제품이고 마이프로틴의 팬덤을 위한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이제 프로틴 샘플 두 가지랑 아이솔레이트 샘플 두 가지, 소이 프로틴이랑 EAA 샘플 각 한 가지씩인데 개별 상품을 구매하는 것에 비해서 가성비가 없다고 봐도 되겠죠. 이 정도면. 주로 이런 샘플들은 이벤트 상품으로 있을 때 이제 사은품 중에 있으면 골라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이게 25g 단위로 포장돼서 나오는 것이라서 뭐 여행 같은 데를 간다거나 하면 이제 간단하게 챙겨 다니기 그런 좋은 장점은 있는데 어, 이 돈을 주고 사실 살 그런 건 아니죠. 맛은 1회분이라서 특별하게 잘 모르겠지만 들어있는 것 중에는 그 포도 맛이 제일 맛있었고 단백질 분말이라 그런지 유청이랑 소이 프로틴의 큰 차이는 느끼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팩트 EAA 필수 아미노산 유자맛 제품인데 일단 지난번에 이제 영상에서 올렸던 스포츠 영양 성분 논문에서도 나왔듯이 EAA 필수 아미노산은 이제 근비대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꽤나 높은 편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제 류신 그 EAA, BCAA 중에서도 류신 단독 성분을 이제 프로틴에 섞어 먹을 만큼 아미노산을 챙겨서 따로 먹었었는데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이제 류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리고 쓴맛이 많이 납니다. 도저히 이제 단독 성분 무맛으로 먹을 수가 없어서 초콜릿 맛 단백질하고 섞었는데도 비린 향이 너무 세서 사실 코를 막고 넘기고 했었는데 EAA에도 이제 아미노산 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비리고 쓴맛을 얼마나 덮었을지가 궁금했었습니다. 역시나 이제 아미노산의 맛이 굉장히 세서 그런지 그 클리어웨이 아이솔레이트 제품 유자맛 같은 그런 진짜 유자 맛에 가까운 달달한 맛은 아니고 좀 씁쓸한 유자 맛에 가까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이제 단독으로 섭취를 할 수는 있을 정도라서 저는 이제 그럭저럭 만족을 했고요. EAA나 류신을 따로 챙겨 먹을 정도의 열정이 있고 그 정도의 그 작은 효과까지 챙기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맛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아미노산을 무맛으로 그냥 먹는 거는 절대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관점에서는 EAA 유자 맛도 그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BCAA 제품입니다. 바로 지난 영상에서 이제 BCAA 효과가 거의 없다는 논문을 이제 제가 제시를 해놨는데 저는 사실 그 의견에 굉장히 크게 동의하는 편이고 여전히 BCAA는 마법의 물약 같은 건 절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효과적으로 먹으려면 굳이 먹는다고 하면 간식 먹을 때 이제 음료 정도로 먹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이어트 기간에는 아무래도 이제 칼로리가 낮으면서 맛있는 음료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포카리에 타서 운동 중에 먹게 되면 컨디션 유지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포카리 단독으로 마시는 거랑 컨디션 관점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데 포카리에다가 BCAA 그 향 좋은 포도 맛이나 유자맛 같은 걸 섞으면 진짜 음료수처럼 마시는 수준으로 먹으면서 운동을 하는데 이제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클리어웨이 아이솔레이트 유자 맛입니다. 막상 이제 마이프로틴 인플루언서가 되기 전에는 저도 WPI나 WPH를 이제 거의 먹어본 적이 없는데 구독자분들 덕분에 제가 이제 이런 제품을 위주로 먹는 호사를 좀 누리고 있습니다. WPI만큼 여전히 이제 부드러운 편이고 거품도 거의 없고 맛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 다양한 맛들 중에 저는 이제 포도 맛이랑 유자 맛이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잘 맞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클리어웨이 아이솔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식사량이 좀 많은 점심 때 좀 부드럽게 먹으려고 식사를 하면서 음료수 대용으로 같이 마시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겹바, 프로틴바, 스트로베리 맛인데 굉장히 추천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제가 먹어본 단백질 과자 중에 두 번째로 맛있습니다. 가장 맛있는 제품은 마이프로틴의 프로틴 와퍼였는데 와퍼 같은 경우에는 그 과자의 식감이랑 맛이 모두 일단 기본적인 제품들이랑 비슷했는데 이제 그 와퍼랑 이 제품의 가장 큰 차이를 살펴보면
이 제품은 이제 지방하고 당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와퍼는 어느 정도 이제 맛있다라고 하는 거를 느끼고 성분표를 확인해 보면 그래도 이제 지방이랑 당 비율이 꽤 높았는데 이 제품은 정말 이제 지방이랑 당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서 간식으로 죄책감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과자 제품이다 보니까 보관하면서 이제 들고 다니기도 굉장히 용이하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식사를 단백질을 챙기기 어려울 때 그리고 이제 식사 자체가 이제 굉장히 간소하게 해야 될 때 이거랑 이온 음료, 요거트 이렇게를 하나씩 사서 저도 때우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영양 밸런스도 꽤 괜찮은 편에 속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텀블러입니다. 금속 텀블러인데 마이프로틴의 텀블러 제품은 기본적으로 이제 플라스틱 기본형과 분리형 제품을 제외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팬덤을 노린 제품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마시긴 좀 어렵고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에 보충제를 마시는 것이나 데코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초기보다는 로고 플레이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MP 딱 두 글자에 색상도 어두운 색이라서 무난하게 쓰기 좋을 것 같고 실사용 목적이면 사실 두세 개 정도만 있으면 그 뭐 집이나 학교 아니면 뭐 직장 이런 곳에 두세 개 정도 자주 먹는 위치에 둘 수 있는 기본형 플라스틱 텀블러를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품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 각자 건강한 영양과 운동 방법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